오랜만에 뵙죠? 지난번 촬영하고 나서 업로드하는 과정에 시행착오가 좀 있었고, 그래서 그 방법을 갖다가 고민하고 연구하느라 좀 다소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오랜만에 촬영을 하는데 밖에 지금 사무실 밖에 가로수 정비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중간중간에 잡음이 조금 들어갈 것 같은데 여러분의 양해를 미리 부탁드립니다. 통치행위에 관해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중간이죠. 시간상 지난번에 통치행위 개념하고 제도적 전제, 그 다음에 이제 통치행위 사례에 관해서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중단된 채 다시 재개되는데, 마침 공교롭게도 노태우 씨 장례식이 금일 진행되죠. 일단 노태우 씨에 관한 개인적인 평가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는 공적인 강의 자리고, 개인마다 그 평가는 다르기 때문에 저는 단지 이제 법과 관련된 몇 가지 쟁점에 관해서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표현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상 그 예우를 박탈당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 노태우라는 표현보다는 자연인 신분으로서의 그래서 노태우 씨라고 부르는 게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관련돼 가지고 법학이라고 하는 거는 가치를 다루는 학문이지 가치 중립적인 학문이 아니다라는 거를 먼저 설명하고 싶어요. 왜냐면 이 학문에는 크게 가치와 사실 이렇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질 수 있거든요. 가치는 달리 말하면 이제 당위라고도 할 수 있는데, 가치 내지 당위는 마땅히 해야 할 바, 마땅히 해서는 안 될 바, 이런 거를 다루는 게 바로 가치, 그 다음에 당위의 영역이고, 이런 걸 연구하는 학문을 규범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학을 필두로 해서 윤리학, 신학, 이런 것들이 이제 규범학이죠. 이 규범학의 경우에도 이제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법학은 이제 가언명제라고 해서, 가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가정적인 말, 가정법 문장, 이걸 가언명제라고 하죠. 예를 들면 내가 만일 사람을 살해하면 너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될 것이다. 만일 뭐뭐하면 어떤 처벌이 뒤따를 것이다. 이런 가정적인 말로 되어 있죠. 물론 이제 실제 법률 문장은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통살인에 관해 다루고 있는 형법 250조 1항의 경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뭐뭐라면 이렇게는 안 돼 있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자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의미는 똑같죠. 만일 살해하면 이런 의미죠. 표현만 그렇게 되어 있고. 근데 법률 문장이 참 누가 만들었는지 국어적으로 어법에 안 맞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이게 주어잖아요. 주어인데 그 수어를 보면은 처한다라고 돼 있죠. 그럼 마치 그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주체, 그러니까 사형의 대상 객체가 아니라 주체가 사람을 살해한 자, 살인범이 주체가 되는 것처럼 혼동될 여지가 있죠. 그래서 엄밀하게 국어적 어법에 맞게 표현하자면 사람을 살해한 자에게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 법학, 이거는 가언명제라고 해요. 가언명제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1편에서 이제 법률 요건과 법률 효과, 그 요건, 효과, 이래서 조건 프로그램, 이런 용어와도 이제 관련돼서 다루게 될 것이고, 2편에 가면 이제 행정 계획에 관해서 일반적인 행정행위가 아까 말했지만 조건 효과, 요건 효과, 이렇게 해서 조건 프로그램인데, 계획은 그게 아니라 계획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그 다음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수단, 수단의 종합성 이렇게 표현하는데, 따라서 이거는 목적, 수단의 정식 내지는 목적 프로그램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다 이제 써먹을 거기 때문에 관련돼서 잠깐 얘기를 했고, 자, 이 가치와 다른 게 이제 사실학이라고 하는데, 사실학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우리 사실의 의미는 뭐였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는 법률과 무관한 걸 사실이라고 했고, 그러한 행위를 사실행위라고 했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현실 모습, 이걸 갖다가 사실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이 사실학의 대표가 사회과학이죠. 경제학, 행정학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뭐 거기도 규범적인 걸 일부 다루기는 하지만 주로 이제 대한민국 경제 현실이 그 경제 성장률이랄까 실업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 있냐라는 현실을 연구하는 학문이고, 행정학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 행정이 어떻게 해야 바람직하게 될 수 있는가라는 걸 일부 다루긴 하지만 주된 연구 대상은 대한민국 행정의 현실을 다루기 때문에 사실학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럼 법학은 가치를 다루는 학문이다. 근데 이 가치를 법률용어로 달리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는가? 바로 법익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법익은 첫 시간에도 잠깐 소개를 했지만 법률상 보호이익 내지는 여기서 말하는 쉽게 얘기하면 법적 이익을 줄여서 법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법익에는 형법적으로 보면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 개인적 법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그 중에 이제 국가적 법익이 가장 중시되는 거고,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의 대표적인 게 내란죄, 외환죄, 여적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적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적과 내통해서 대한민국의 적대 행위를 하는 경우,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그 영계소문 그 대망리지 사후에 그 연남권이죠 아마 그 영계소문 그 대망리지의 둘째의 아들인가 어떻게 당나라와 내통해가지고 그 당나라를 도와서 고구려의 적대 행위를 해가지고 결국 고구려가 망했죠. 이런 경우 여적죄라고 그러는데, 이 여적죄의 경우는 법정형이 사형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이 국가적 법익은 굉장히 중요한 법이다라는데, 전두환 노태우 씨는 이와 같은 내란죄, 군사 반란죄의 수괴였어요. 이 내란죄는 세 가지 구성 요건으로 나눠지거든요. 내란, 수괴, 바로 전두환 노태우죠. 그 다음에 이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해가지고 그 허화평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정호용은 뭐 수괴로 됐나 그건 기억이 정확하지 않는데, 중요 임무 종사자, 그 다음에 부하 수행자, 그러니까 부하 내동에서 내란에 가담한 게 이제 부하 수행자, 이거에 따라 형량이 다른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노태우 씨와 전두환 씨는 1심에서 사형 선고, 그리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으로 감형돼가지고 확정 판결을 받고, 그 후에 이제 김영삼 정권 말기에 김대중 당선자의 권위를 받아들여서 이제 사면 복권은 됐죠. 자, 어쨌든 이와 같이 법학적 시각으로 볼 때 노태우 씨의 지위는 군사 반란죄와 내란죄의 수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관련되는 논점은 전두환 노태우에 관한 거는 바로 잠시 후에 다루게 되는 통치행위에 계엄을 빙자한 군사 반란, 이런 경우는 통치행위라도 사법심사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영역이다라는 거로 반영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과연 전두환 노태우 일당의 군사 반란행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겠는가, 이게 이제 바로 5.18 특별법의 이제 소급 금지 문제거든요. 거기에서도 헌법재판소가 진정소급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중대한 우월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는 처벌할 수 있다. 부진정소급표일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이래서 결국은 이제 전두환 노태우가 처벌할 수 있게 됐던 그 원인을 만든 게 이제 헌법재판소고,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을 확정시킨 것이 대법원 판례인데, 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97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쟁점만 해도 20개에 달하는 대형 판례예요. 물론 행정법에 관계된 쟁점은 통치행위에 관한 거 딱 하나지만, 변호사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제 형법 과목도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 내란죄 구성요건에 관한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이 동영상 밑에 그 강의 설명하는 안에 그 판례 요지를 갖다가 거기다 링크로 연결을 했으니까 변호사 준비하는 친구나 아니면 관심 있는 친구는 링크에 첨부된 그 자료를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며칠 그제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났는데 결론이 각하 결정이었죠. 논점이 뭐냐면 권리보호의 필요가 없다. 권리보호의 필요성은 이제 협의의 소익은 이제 소를 통해 얻게 되는 이익 줄여서 이제 소익이라고 하는데 그 현실적 필요성, 권리보호의 현실적 필요성, 협의의 소익이 없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해서 이제 그 탄핵 심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이제 각하 결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 며칠간에 일어났던 이걸 통해서 이 행정법이나 헌법은 굉장히 현실 문제를 다루는 실용학문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 법학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현실에 눈을 감고 오직 그냥 헌법과 법률, 법전만 뒤적여가면서 판례만 공부하는 그런 죽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일어난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이 시사적 감각이 없이는 이 판례나 헌재 결정의 의미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결론이 나오기 전에 그 사건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만 이 판례가 엉터리 판례인지 이런 사건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런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건지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 법학 전공자들은 중요한 판례, 모든 판례를 다 볼 시간은 없죠. 물론 이제 법률 전문가, 판검사, 변호사들은 사실은 어때요? 모든 판례, 자기 관련되는 거는 그 사실관계까지 다 깊숙하게, 그 다음에 그에 관한 연구 논문인 판례 평서까지 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수험생의 입장에서 그렇게까지 할 수가 없죠. 그래야 이제 그게 이제 제가 강의를 통해서 풀어줄 부분일 수밖에 없는 건데, 어쨌든 이 판례는 사실관계를 알고 그에 관한 그 법률 해석과 사실관계를 연결해서 이걸 포섭이라고 하는데, 그 나중에 판례 법원상에서 이 법의 해석과 포섭, 적용 이런 부분에 관한 거는 이제 뒤에서 상세하게 설명할 거니까, 어쨌든 이 법학을 해나가려면 시사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이 노태우 씨 장례식이 거행되는 이런 사건을 보도를 통해 알게 되면서 관련 쟁점이 뭘까? 통치행위에 관한 사법심사 문제 여부, 진정소급표가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게 논점이구나. 그 다음에 이제 형법적으로는 내란죄가 성립되느냐, 내란죄 중에도 내란 수괴냐, 중요임무 종사자냐, 부하 수행자냐, 뭐 이런 또 이제 임성근 전 부장판사 이 각하 결정이라는 보도를 보면서는 권리보호의 필요성이라는 이 협의 수익이 과연 무언가를 발제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뭐 대장동 사건 때문에 국정감사가 대장동 감사가 돼버렸는데, 자, 이게 진행된다는 보도를 보면서 헌법 공부하는 수험생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가 어느 헌법에 들어갔다 빠졌고, 그 다음에 양자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 또 정기국회 일정이 회기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그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그 교재를 찾아서 확인하면 절대 이 기억이 단기간에 까먹질 않습니다. 실제 일어나는 사건, 이제 조만간 내년도 3월 9일에는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대통령 선거하면 공직선거법을 공부하기 딱 좋은 그 시기죠. 저도 수험생일 때 선거철만 되면은 공직선거법 그때 맞춰 공부했죠. 그 선거 일정에 따라서 관련되는 내용 발췌독하면서 그렇게 공부하게 되면은 이게 죽은 지식이 아니라 생생하게 살아있는 지식으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무를 하게 될 때도 그 감각이 생생하게 유지가 될 것이고, 그 수험생의 입장에서 볼 때 기억이 오래 간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교재만 맹목적으로 볼 게 아니라 쉴 때마다 지금 뭐 핸드폰으로 다 그 검색이 가능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시사에 눈을 감으면 절대 안 된다. 나 오직 현실에 눈을 감고 공부만 하겠다. 이런 친구들이 그렇게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쉴 때마다 이런 현실 문제와 연결해서 이론을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사고하는 이런 친구들이 창의적인 친구들이죠. 이런 친구들이 더 빨리 더 좋은 성과를 낸다라는 걸 명심하고. 그래서 제가 법과대학 다닐 때 그때 법대생들은 꼭 스터디가 활성화되긴 했지만 스터디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사터디, 차를 마시면서 담소하는 거. 예를 들면 점심 식사하고 커피 한잔 하면서 이제 신문을 보게 되죠. 그때 당시는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제 도서관, 중앙도서관에 이제 거기 그 비치해 놓은 신문을 갖다가 읽으면서 행정법, 그 다음에 헌법, 형법, 민법 같은 관련되는 사건이 있으면 그걸 토론하는 거죠. 그 쟁점이 뭐고. 그러면서 어때요? 하나하나 쟁점을 정리해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종이신문을 구독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인터넷으로 공짜로 기사를 볼 수 있지만 이 종이신문사가 망하면 양질의 기사가 만들어지질 않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인터넷 검색해서 그 책 작업할 때는 그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복사 붙이기에서 필요한 자료를 인용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양질의 우량한 신문사가 유지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오래전부터 한겨레 신문하고 한겨레 21을 정기 구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쨌든 수험생 돈이 없어서 그럴 여유가 없다 하면 그렇더라도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라도 시사사건에 관한 부분과 이론을 연결하는 그런 사고를 갖다가 습관을 기르주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 보죠.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일단 지난번에 이제 판례 독해 잠깐 어떻게 하는지 잠깐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판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본적인 배경 설명을 보충 자료 4페이지에 잠깐 한번 보면은 대법원 판결과 헌재 결정의 사건 번호는 이 판례 번호를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기본적인 이걸 알면은 뭐에 관한 판례인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신급이 이제 3심제로 돼 있거든요. 지방법원, 행정법원도 이제 지방법원급이죠. 그 다음에 이제 2심이 고등법원, 3심이 대법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 그 판례 번호가 다릅니다. 판례 번호가 다른데 행정사건은 구, 누, 두로 가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오랜만에 가교, 고교 그 한글 배울 때 그 느낌을 받게 되죠. 구는 행정 1심, 행정법원이나 지방법원 판결. 누는 행정사건인데 고등법원 2심 사건을 얘기하죠. 항고심이라 그래요. 두, 판례 번호가, 사건 번호가 두라고 나오면 행정 상고심. 상고심은 이제 대법원 심리를 상고심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사 판례 같은 경우는 가나 다. 그래서 가는 민사 1심, 나는 민사 2심, 항고심. 다 이러면 이제 다 이러면 그 민사 상고심, 대법원 판결이라는 얘기, 민사에 관한. 그래서 요 다 사건에 관한 거 여러분들이 행정법에서는 그 1편에 공법관계, 사법관계, 사법관계에 관한 판례들이 다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4편에 가면 1편에도 또 그 관련되는 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이게 이제 학설은 당사자 소송에 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통설인데 판례는 그 사건으로서 민사소송으로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손해배상 청구권과 별도의 불복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그 손실배상 청구권에 관해서는 학설은 공권 당사자 소송, 판례는 사건 민사소송. 요때 번호가, 판례 번호가 다가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형사사건은 고, 노, 도라고 그래요. 그 도 하면은 그 형사 상고심, 형사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다라는 걸 암시하고 있는데, 이건 행정법에 3편에 가면 이제 행정벌이라고 해서 행정형벌에 관한 판례들이 바로 사건 번호 도로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하는데, 대판 2011, 11, 10, 콤마하고 2009, 두, 2435. 이거는 이제 앞에 게 선고 일자를 얘기해요. 2011년 11월 10일 날 선고된 대판. 그 다음에 판결만이 아니라 결정 형식도 있죠. 결정 형식일 땐 줄여서 대결.
대법원 판결일 땐 대판, 대법원 결정일 때는 대결. 이래서 행정법에서 이 대결이라는 그 판례를 보게 되는 거는 이제 집행정지에 관한 결정, 여기서 대결이라는 걸 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009 두 2435 이게 사건 번호라 그래요. 왜냐면 사람에게 그 고유한 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가 있듯이 이 사건도 다른 사건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고유한 번호를 부여하는데, 여기 2009 두 2435라고 돼 있죠. 여기 두를 보는 순간보다 행정 판례구나, 행정사건에 관한 판례구나 알아볼 수 있어야죠. 그 다음에 2009는 2009년에, 그 다음에 뒤에 2435는 2435번째로 접수된 행정상고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대법원 판례 검색할 때는 앞에 선고일자는 빼고 2009 두 2435 요거를 갖다가 이제 입력을 해서 검색을 하게 되는데, 그럼 판례를 어디서 검색할 거냐? 일단은 그 대법원 종합법률정보라고 치면은 그 사이트에서 일단 사건 번호 좀 전에 말한 그 사건 번호를 입력하면은 해당되는 판례가 떠요. 근데 이 대법원 판례는 독재 정권에 굴종했던 그 시대가 너무나 길었기 때문에 차마 공개할 수 없는 부끄러운 판례들이 너무 많죠. 지금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우리가 검색을 통해 알 수 있는 거는 고작 30%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70%에 해당하는 거는 이게 은폐되어 있고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법관들은 그 법원 내부 전산망을 통해서 법관들은 당연히 검색할 수 있지만 저 같은 일반인은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럼 여러분들이 그 종합법률 정보 사이트 귀찮다 그러면 그냥 구글 검색에다가 사건 번호 치면 대법원 판례가 있는 경우는, 대법원 홈페이지에 있는 경우는 대법원 종합법률 정보가 맨 위에 뜨고, 만일에 그게 없는 경우에 법제처 법령정보 거기에 대법원에 수록되지 않는 것도 일부가 법제처에 수록이 돼 있어요. 그것도 아닐 때는 다른 어떤 그 법률 관련되는 사이트가 뜹니다. 그래서 뭐 귀찮으면은 이 사건 번호를 구글 검색으로 이렇게 하면 되고, 헌법재판소는 구급소 검색은 뭐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여기서 가장 많은 사건들이 헌바 사건이에요. 헌바는 권리구제소원이라 헌법소원이 두 가지가 있는데, 권리구제소원이고 헌바는 헌법소원이긴 한데 이거는 법원에 이제 위헌법률 신청을 제청했다가 기각됐을 때 불복해가지고 제기하는 헌법소원인데, 이거는 헌법소원이라는 형식만 따르지 실제는 위헌법률 심사제이기 때문에 위헌소원이라고 하거든요. 7급 수험생은 당연히 알아요. 이 헌마 사건하고 헌바 사건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이제 헌가 사건이 그 다음에 많고, 헌나는 탄핵심판 사건인데, 그 탄핵심판 사건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는 세 번 있었죠.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의 탄핵 영광을 누린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 임시정부에서 탄핵받아 쫓겨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인데 거기는 기각이 됐고, 그 다음에 인용이 됐던 두 번째이자 현행 헌법재판소에 의한 최초의 영예는 바로 지금 구속되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죠. 그래서 그 헌법재판 사건으로는 2건, 헌정사 역사적으로는 3건이 이제 다뤄지게 됐고, 그 다음에 헌다 사건은 정당해산 심판 사건인데 딱 한 건이 있죠.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인용 결정이 났었죠. 그래서 이런 거 사건 번호 권한쟁의 심판도 좀 제법 축적돼 있죠. 그래서 이 사건 번호를 뭐 굳이 외울 거는 아닌데 외워두면 편하긴 해요. 이 재판의 종류, 성질이 어떤지를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자, 그래가지고 일단 보충 자료로 이제 그 통치행위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통치행위가 아니면 이제 더 이상 논의는 필요 없죠. 바로 이제 소송 요건을 충족하느냐 아니냐를 검토하면 되는 건데, 통치행위에 해당한다 이랬을 때는 여기서 이제 추가적 논의를 해야 된다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죠. 통치행위라는 이유로 사법심사 배제를 긍정할 것인가, 즉 사법심사를 배제할 것인가,
아니면 통칭이고 나발이고 간에 권리구제를 포기할 수가 없다. 즉 사법심사 배제를 부정하는, 즉 달리 말하면 사법심사를 인정하는 견해, 이렇게 견해가 대립되는데, 그게 이제 법률상 쟁송이라고 하는 것이 사법심사 한 개의 핵심 용어라 그랬죠. 법원조직법 2조에 규정되어 있는. 그래서 보충제로 잠깐 보면은 부정설은 사법심사 배제를 부정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다 정치적 성질만이 아니라 다 법률상 쟁송을 포함하기 때문에 사법심사 배제를 부정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긍정설은 그 법률상 쟁송과 관계 있는 통칭의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다 사법심사를 배제하는 것이고, 절충설은 정치적 쟁송의 성질만 갖는 통칭행위는 사법심사가 배제되고, 정치적 쟁송과 법률상 쟁송 이 두 가지 성질을 함께 갖고 있는 거는 사법심사가 된다. 그래서 통칭행위 사례의 성질이 다 같지가 않다. 나눠서 판단해야 된다라는 견해인데,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로 한번 돌아가 보면은 교재 26페이지죠. 통칭행위라는 이유로 사법심사 배제할지 여부에 관해서 문제 소지는 좀 전에도 얘기했고 앞에서도 얘기했죠. 통칭행위 아니면 뭐 이걸 논할 이유가 없고, 통칭행위에 해당한다. 그 통칭행위 사례가 인정될 때 추가적 논의다. 그 부정설인데 사법심사 배제를 부정하는 거다. 즉 달리 말하면 사법심사를 긍정하는 거다. 논거가 출제되는 게 굉장히 높은 난도라 그랬죠. 근데 논거도 그 상대적으로 높은 난도라고 평가하지만 제가 얘기했지만 법학은 개념이 거의 90% 이상 차지합니다. 그럼 개념을 알면은 논거도 자연스럽게 외우지 않아도 해결되는 게 많아요. 자, 그럼 이제 문제 보면 실질적 법치주의. 지난 시간에 배웠죠. 진짜 가짜 계열에서 진정한 법치주의는 뭐다? 전두환, 이승만부터 멀리 가면 이승만부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그 다음 이명박, 박근혜. 여기는 국민의 준법을 강조했지만 진정한 법치주의는 뭐다? 행정통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는 게 실질적 법치주의다. 그러니까 사법심사를 인정하자는 거의 논거가 실질적 법치주의가 권리구제 확대다라는 거라면 단어 갖고 여기 논거와 연결만 시키면 되죠. 재판 청구권, 기본권 보장. 기본권 보장 수단이 뭐예요? 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권 보장한다라는 거, 재판 청구권을 인정한다는 거는 당연히 사법심사를 인정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개괄주의도 지난 시간에 배웠죠. 소송 대상을 넓게 인정한다는 거. 달리 말하면 뭡니까 이게? 권리구제 확대죠. 권리구제 확대. 그 다음에 이제 명령규칙 처분의 위헌위법 심사권이 법원에 있다. 이거 뭐예요? 법원은 심사권, 이게 바로 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재판 받아주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법원조직법 그 2조 1항에서 법률상 쟁송을 심판한다. 법원이 그 재판한다는 얘기는 사법심사 인정하는 거 관계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음미해야 될 게 독재 권력의 발언을 허용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이것도 뭐 외울 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고도의 정치성에서 정치 권력이라는 거, 그죠? 그래서 그 정치 권력이기 때문에 판결의 집행이 곤란하다라는 배경 지식을 우리가 또 배웠잖아요. 그 배운 게 축적이 돼야 된다고 누누이 얘기하죠. 까먹으면 또 외워야 되죠. 그럼 여기서 논거가 6개나 나오는데 이걸 여기서 따로 외우면 내가 감당을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통칭이 개념에서 끌어내야 될 거다. 이거는 그 통칭의 개념에서 고도의 정치성에서 그 정치 권력, 엄청난 일상적이지 않은 그 비상한 권력을 인정하는데, 이거를 갖다가 어때요? 이걸 갖다가 통제를 전혀 하지 않겠다 그러면 독재화 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실제 그 박정희, 전두환 이때 어때요? 그때 계엄을 갖다 빙자해서 군사 반란을 저질렀던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평가를 받냐? 논리적으로 가장 타당하다. 우리가 배웠던 그 개념에 딱 들어맞죠. 달리 말할 게 없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가 통칭을 인정하는 현실에는 안 맞다라는 비판인데, 저는 이건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외국에서 인정한다고 우리가 필연적으로 인정할 이유가 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저런 게 그 기출을 참고로 얘기하면
그 왼쪽 페이지 재판 청구권이나 기본권 보장 정신이 이제 05년까지 출제되고 안 됐고, 그 다음 줄에 개괄주의가 07년. 지금 여기 논리적으로 가장 타당하다는 게 또 05년인데, 이번 개정 작업을 통해서는 가능하면 기출 주석을 줄였는데 일부 기출 주석이 남아있죠. 그건 기출 주석을 남길 필요가 있어서가 아니라 부끄럽지만 제가 교정을 꼼꼼하게 못 보다 봐서 삭제하려고 했던 걸 삭제를 못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있는 거는 뭐 청구하는데, 원래 공부는 기출문제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 첫 시간에도 두 번째 2강에서 설명을 했나? 기출문제 분석하면서 20년간 출제 안 된 게 지난해 출제됐다. 금년도 출제했다. 그러면 갑자기 어때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거는 20년간 출제가 안 된 거기 때문에 빼라 이랬다가 그게 만약에 출제가 되면 갑자기 평가가 달라져. 이건 최신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한 거다. 이렇게 말하면 늘 뒷부분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출문제는 참고로 할 일이지 절대적인 게 아니다라는 걸 제가 누누이 말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충실하게 여긴 다 출제될 만한 것만 제가 나름대로 판단해서 넣어둔 거고, 그 다음에 실제 기출문제가 최근에 어떻게 되는지 그걸 참고하기 위해서는 이 조만간 이제 다음 주부터 제가 그 행정법 총론 기출문제 개정 작업에 들어가서 12월 중에 출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 기출문제 집을 풀어보면서 확인하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양을 줄이고 싶다 그래서 여기부터 기출주석을 달아가면서 기출문제집에 있는 걸 기출주석을 여기 교재에 달아가면서 하는 건 불필요한 거예요. 그 기출문제집 문제풀이를 통해서 감각을 익히고 최종적으로는 핵심 정리를 통해서 그 출제될 만한 그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것만 압축해서 정리하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들어가면서 주석을 다는 건 시간 낭비다. 그 여러분들의 시간 낭비를 제가 작업을 대신해 주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긍정설은 사법심사 배제를 긍정하니까 사법심사를 부정하는 견해죠. 그리고 여러 가지 학설이 대립되는데 일단 여러분들은 다수설과 판례의 결론은 알아둬야 됩니다. 근데 이제 다수설보다는 최근에 출제 동향은 판례가 거의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특히 판례는 무조건 암기해야 되고 다수설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내재적 관계에서 권력분립설, 뭐 교수님들은 동의어로 내재적 관계와 같은 거로 다루는데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학설에 가는 거는 당장 출제가 안 되더라도 판례를 이해하는 배경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논리적 사고를 기르면 암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학설을 무시할 수가 없다고 누누이 얘기하고 있죠. 자, 이것도 보충 자료를 한번 볼까요? 권력분립설은 결론이고 제가 볼 때는 내재적 관계 해설이 이유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보면 그 계엄 선포권, 박근혜 정권 말기에도 박근혜가 관여해야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때도 뭐 계엄 선포 이게 고려됐는데 헌법상 계엄 선포 권한은 대통령에게 부여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통제 수단이 그 계엄 해제 요구권 사후적으로 그래서 7급 수험생들은 이 국회의원 통제 수단을 정확히 외워야 됩니다. 계엄의 선포권에 관한 국회 통제 수단은 사전 동의권이 아니라 사후적인 계엄 해제 요구권이다. 그래서 이와 같이 계엄 선포권은 그 대통령에게 그 다음에 그에 대한 통제권은 국회에게 부여하고 있지 법원에게 부여하고 있지 않다. 이게 권력분립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통령의 그 명령권, 긴급 재정경제 명령권, 이 긴급 명령은 국정 전반에 관한 거라 이거는 뭐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근데 긴급 재정경제 명령은 이건 재정경제 영역에 한정되기 때문에 요건이 완화되는데 따라서 그런 감각으로 양자 요건이 헌법에서는 출제가 엄청 많이 되는 쟁점이거든요. 그러니까 7급 수험생하고 변호사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은 그 요건을 갖다가 정확하게 암기하고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발동권은 대통령에게 그 다음에 그 사후 동의권은 그 국회에게 이와 같이 이것도 대통령과 국회에게 있지 잘못 말했는데 그 긴급명령에 대한 거는 발동권은 대통령에게
사전 동의도 아니고 사후 동의라고 잘못 얘기했죠. 사후 승인이죠. 사후 승인권은 국회에게. 이것도 이제 권력 분립이죠. 근데 왜 그런 권력 분립상 계엄 선포권하고 긴급명령권을 대통령과 국회에게만 부여하고 법원에 부여하지 않았냐?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바로 법률상 쟁송이라는 사법 본질적 한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법 본질적 한계 때문에 법률상 쟁송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 통치행위에 대해서는 이거는 사법심사를 인정하기가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이 원인과 결론 이런 관계가 아닌가 제가 볼 때는. 그런 내용을 이해하고 이제 교과서 보면 독해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비판은 이것도 뭐 외울 게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는 배경 지식에 우리가 권력 분립도 그 자체가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권력 분립도 국민의 그 기본권 침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그 다음에 이제 권리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된 사후에는 그 권리 구제를 폭넓게 인정하는 게 권력 분립의 궁극적 목적이다. 이런 것들은 잘 익혀둬야 돼. 나중에 이제 사편에 가면은 무명항고 소송 그 대표가 의무 이행 소송인데 의무 이행 소송을 인정할 건지 말 건지에 관해서도 권력 분립을 형식적으로 껍데기로 이해하면 어때요? 이건 법률의 규정이 없는 거 인정할 수 없다. 이딴 식으로 쉽게 권리구제를 포기하게 될 거고 그 다음 권력 분립을 실질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권력 분립의 진정한 의미는 권리구제 확대다. 이러면 의무 이행 소송을 인정하는 논거로 가거든요. 그리고 한 번 익혀놓으면 이게 여기저기 반복되는데 일일이 외우지 않고 다 어때요? 다 그 독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법자재서는 이건 진짜 황당한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법률적인 쟁송인데도 이건 법원이 알아서 자제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법이론이 아니죠. 그나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내재적 한계에서는 이제 법이론이에요. 어떤 법적 이론에 해당하는 법률상 쟁송이 아니라는 논거를 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법적 이론이라고 인정할 수가 있지만 사법자재서는 그냥 좋게 말하면 그냥 중립을 지키겠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실제 역사 현실을 보면 독재 권력에 알아서 기겠다라는 그런 어떤 쓰레기 학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뭐 말은 그럴듯하죠. 두 번째 보면은 첫 번째부터 음미해 볼까요? 법률적 문제니까 당연히 사법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이 사법 심사를 하게 되면 어때요? 막대한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법부가 개입함으로써 정치기관화 하는 걸 막기 스스로 자제한다라는 거예요. 프랑스 법학자 기조 이거는 뭐 외울 거는 아닐 것 같아요. 옛날에는 출제됐던 건데 뭐 프랑스가 법학이 이렇게 발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외우려고 할 건 없고 그냥 가볍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막대한 국가적 손실이 발생한다. 근데 어떤 비판을 받냐? 헌법 명문 규정에 위배된다는 거죠. 헌법에 그 국민의 재판 청구권이 보장되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쉽게 포기하겠다. 이거는 위헌적인 이론일 뿐만 아니라 중립이라는 없죠. 어느 한쪽의 입장을 대변한다라는 것. 좀 전에 얘기했지만 자아라는 미명하에 중립이라는 미명하에 권력의 편을 드는 게 결국 이 학설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한 막대한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는 이것 때문에 자제한다는 게 이게 이제 여러분들 사편에 가면 판결에 사정 판결이라는 걸 다루게 되는데 사정 판결에는 뭐냐면 공익에 미치는 사정을 고려한 예외적인 기각 즉 패소 판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이 처분이 위법하면은 취소 판결, 인용 판결을 내려줘야 되는데 만약에 취소 판결을 내려주면 그 공익에 국가 공익에 엄청난 그 지장을 초래하게 될 때는 예외적으로 미안한데 어쩔 수 없이 패소 판결 내려주고 대신 돈으로 물어줄게. 금전적으로 손해전보를 해주는 게 사정 판결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일본 선전포고를 해서 지금 전쟁이 진행 중이에요. 근데 전쟁이 진행되면서 미사일이 잘못 떨어져가지고 예를 들어
미사일이 잘못 떨어져가지고 그 인명이 살상됐고 그 다음에 이제 재산적 손해도 발생했다.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언제 또 미사일이나 다른 뭐 폭탄 이런 거에 의해서 내가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협받을지 모른다고 해서 그 선전포고를 취소하라고 소송이 제기되면 어떻게 해요? 이걸 갖다가 그 대한민국 대통령의 몇 년, 몇 월, 며칠자 그 대일본 선전포고는 이를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패소자인 국가의 부담으로 한다.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은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죠. 이러니까 통칭이가 이런 성질의 거니까 이걸 갖다가 어때요? 사법심사를 배제하자라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사정 판결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이 공익을 존중하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조화로운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정 판결을 활용하면 되지 사법심사 배제를 긍정하는 이딴 학설로 해결할 이유가 없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사정 판결도 줄임말 공익에 비치는 사정 이걸 생각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재량행위 때문에 각하돼야 된다는 건데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재량행위라는 이유로 각하하는 게 아니라 재량행위도 당연히 소송을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2편의 행정행위에서 다루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 정도로 가볍게 넘어갈 것이고 자 판례 대법원 판례 볼까요? 긍정설이 대부분이고 그 사법자 제소를 취하기도 하고 그 제한적으로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도 하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하면 제한적으로 인정한다라는 결론을 알아둘 거고 그 다음에 그 논거가 내재적 관계설이다라는 걸 알아둘 거죠. 여기 보충자료에도 지난 시간에 봤지만 자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또 판례 훈련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보면은 이 내재적 관계설도 출제가 여러 번 됐던 판례예요. 최근에는 04년까지 출제됐지만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띠는 행위다. 통치행위 사례 인정.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은 헌법상 계엄의 제의권이 있는 국회만이 가지고 있다. 이게 권력 분립설이죠. 선포가 당연 무효의 경우라면 모르겠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 사법심사 배제하는 게 아니라 당연 무효일 때 이때는 어때요? 사법기관인 법원이 계엄 선포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심사하는 거는 사법권의 내재적인 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 바로 내재적 한계설이라는 게 보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판례죠. 자, 두 번째 판례가 바로 전두환 노태우 일당의 군사 반란에 관한 그 역사에 남을 판례죠.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 이게 헌법의 요건을 갖춘 합헌적인 거라면 이거는 얘기는 다르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음미할 게 뭐냐면 아까 당연무효라는 거 당연무효일 때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 두 번째가 국헌문란의 목적 요거 갖고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국헌문란의 목적은 뭐냐면 내란죄의 주관적 그 표지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걸 이런 경우는 이제 목적범이라고 하는데 어떤 목적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 그 옛날에 그 미네르바 사건이 있었죠. 미네르바가 고졸인가 뭐 그랬는데 경제 전문가처럼 행세해가지고 그때도 이제 공익을 해야 할 목적 이게 있어야 범죄가 성립되는 목적범이었는데 결론적으로 무죄 판결이 난 이유는 공익을 해야 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래서 이제 무죄가 된 거죠. 그래서 국헌 문란의 목적 이러면 군사 반란 딱 떠올리면 돼요. 그래서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이제 군사 반란, 내란 이거의 표지다라는 거. 그래서 당연무효 국헌 문란의 목적 이걸 달성하게 행해질 때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두 번째 페이지 나왔죠. 그 다음에 혼수 상태죠. 그 두 번째 판례는 그 15년도 국가직 9급 14년도 변호사 시험에도 나왔는데 이것도 뭐 출제 그 이전에 뭐 엄청 됐던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는 13년에 최종적으로 13년까지 출제됐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법자재설에 입각한 판례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세 번째 줄 보면 과도한 사법심사 자제가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해야 할 법원의 책무는
죄가 주섭다는 건데 책임과 의무를 줄임말이에요.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해야 되고 다만 어때요? 다만 그 판단은 오로지 사법뿐만에 의해 이루어져야 된다. 요 뒷부분 문장도 음미해야 돼요. 사법자재의 영역을 인정할 수도 있다. 이러니까 사법자재설의 일부를 받아들였다는 게 첫 번째 또 여기서 논점이 되죠. 근데 사법심사를 자제할지 말지에 관한 판단 주체는 법원이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를 음미해야 돼요. 굉장히 저 부분은 높은 난도의 판례로 출제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긴급조치에 관한 이게 이제 역사적인 판결인데 자, 이건 보충자료 잠깐 볼까요? 긴급조치가 이제 박정희 정권 시절에 9호까지 발동됐는데 10호가 없는 이유는 뭘까요? 박정희가 개과청선이 아니라 박정희가 1979년 10월 26일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순신 장군에 의한 울돌목에 명랑해전이 있던 날이고, 그 다음 권율 장군의 행주대첩이 있던 날이고, 그 다음에 그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사살 사건이 있었던 날이고, 그 다음에 박정희가 한양대 재학 중인 여대생과 연애를 즐기다가 사살된 날이죠. 공교롭게도. 죽었기 때문에 10호가 안 나온 거예요. 옛날에 뭐 하나 이글스가 몇 년도인지 모르겠는데 개막 후에 16연패를 당했죠. 그래서 누가 말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대단한 조크였죠. 뭐 하나 이글스가 16연패를 당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16경기밖에 치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죠? 17경기 치렀다면 17연패가 될 수도 있었는데, 하나 팬님들께는, 죄송합니다. 잠깐 농담했는데,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네요. 이게 긴급조치 내용을 외우라는 게 아니고, 이게 얼마나 오늘날 여러분들의 그 상식으로 볼 때 이게 말이 되는 이게 내용이냐라는 거. 자, 1호에 보면은, 결론은 간단해. 결론은 다 위헌이다. 결론은 너무 쉬워요. 그래서 행정법에서는 긴급조치 나오면 다 위헌이다. 그게 최하 난도고. 여기 보면 1호에 그 본문 내용 2호를 보면은 대한민국 헌법 개정 폐지를 주장 발의 제한 청원한 일체 행위를 금한다. 야, 이러면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개정 폐지, 헌법 개정 권력자는 국민이거든요. 국민 주권을 갖다가 어때요? 유린하는 내용이 보이죠? 그 다음에 청원, 이건 청원권이라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세 번째 보면 유언비어를 날조히 표하는 일체 행위를 금한다. 유언비어가 뭐가 유언비어인지 이거 명확히 밝혀질 수 있는 거예요. 주관에 따라 다른 거죠. 법치국가 원리의 일내용인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그 다음 5 보면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배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구속 압수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것도 법관에 의한 영장주의 위반이죠. 그 다음에 6번 보면 비상군법 회의에서 심판 처단한다. 이것도 일반 법원에서 심리하게 된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는 거죠. 결론은 뭐다? 위헌이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 내용은 교재로 보기로 하고, 그 이후에 가는 것도 그 본문 내용 이후에 보면 비상군법 회의는 대통령 긴급조치를 위반한 자가 범한 일체의 범죄를 관할 심판한다. 이것도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는 거고. 그다음 다음 페이지 가면 12호도 결국 어때요? 비상군법 회의 관해서 체포구속 압수수색. 이거는 법관이 아니라 검찰관이 발부한다. 결국은 위헌이다. 헌재도. 그 다음에 4호 보면 골 때리죠. 4호의 본문 5호 보면은 학생의 부당한 이유 없는 출석, 수업 또는 시험 거부 이걸 금하는데, 자, 다음 페이지 가면 형량 한번 볼까요? 거기 8호 보면은 요게 이제 아까 그게 5호였죠. 1학년지 6학년 위반한 자. 요게 이제 아까 수업 거부, 출석 거부 이런 경우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거는 살인을 저질렀을 때 형량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업 잘 안 들어가고 시험도 1학년 2학기 때 시험도 거부하고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0.93이라는 선동열 방어율 육박하는 그 학점 받아서 0.93으로 학사 경고 받았는데, 제가 이때 당시에 이런 행위를 했다면
사형당할 수도 있는 그런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위반 정도에 비해서 긴급조치 7호는 특정 학교, 고려대학교에 대한 휴교, 그 다음에 교내에서 일체의 집회시위 금지. 여기 이뤄보면은 1979년 4월 8일 하루 5시기에 고려대학교 휴교를 먹었네. 여기도 5호 보면 역시 뭐 영장주의 위반 보이죠? 9호가 뭐 유언비어 날조, 이건 명확성 원칙 위반. 그 다음에 이제 집회 시위에 관한 그 기본권. 그 다음에 신문방송통신, 뭐 이건 표현의 자유. 이 여러 가지 기본권을 침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긴급조치라는 게 얼마나 이게 인권 유린적인 이런 내용인가라는 감각을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보라고 놓은 거지, 그 내용을 외우라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례를 보기 전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결정내 그 비교를 먼저 이해를 하고 문장을 읽어야 독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9페이지 한번 볼까요? 그 위헌법률 심판 또는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법률이냐 아니냐 그 판단 기준이 대법원은 형식적 의미, 형식과 실질에 따라 판단을 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용어를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일반 국어와 다른 의미로 쓰이는 걸 또 알아야 되는데, 이 형식적이라는 게 진짜 가짜를 다뤘는데, 여기서 형식적이라는 거는 그 명칭이라고 이해를 해요. 이해가 빨라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다. 이거는 법률이라는 명칭의 법 이런 의미고, 형식적 의미의 헌법 이러면 헌법이라는 명칭의 법 이렇게 이해하는 게 이해가 필요해요. 나중에 이 편에 가도 대통령령 형식의 행정규칙, 부령 형식의 행정규칙, 형식과 내용이 불일치하는 걸 다루게 되는데, 그래서 대통령령 형식, 부령 형식도 대통령령이나 부령이라는 명칭의 법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이해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법률이라는 이름을 가진 법만이 아니라 실질적 의미의 입법권 행사에 해당하는 것. 즉 국회 의결을 거친 이른바 형식 의미의 법률이 바로 이제 명칭이 법률인 거고, 그 다음 법률이 명칭이 법률이 아니지만 그 동일한 요력을 갖는데 국회 승인이나 동의를 요하는 등 국회 입법권 행사라고 평가할 수 있는 실질을 갖추면 얘도 인정하겠다라는 대법원인데, 제가 볼 때는 헌법재판소가 더 논리적인 것 같은데, 헌법재판소는 효력 갖고 따집니다. 형식 갖고 따지질 않고.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논거의 차이인데, 논거가 최근에는 출제된 바가 없지만 당연히 알아둬야 되는 높은 난도의 논점입니다. 효력 갖고 따져요. 그래서 형식이 법률이라는 명칭의 법이든, 명칭은 그 법률이 아니지만 법률적 효력을 갖고 있는 게, 좀 전에 우리가 그 보충 자료를 봤던 대통령 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법률적 효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형식은 법률이 아니지만 법률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긴급재정경제명령 이것도 어때요? 법률적 효력이니까 위헌법률 심판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대법원하고 요 부분은 다른 부분이죠. 왜냐하면 국회 승인이나 동의를 요하는 등, 이거는 국회 승인이나 동의는 이게 대법원이 참 명확하진 않네. 승인이 사전 승인권도 있고 사후 승인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일에 사후 승인권까지 포함하면은 헌법재판소 결론이 같죠. 그 긴급명령이 사후 승인권. 근데 이제 계엄해제 요구권에 관해서는 이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죠. 그 관련된 판례는 없긴 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재정 형식이나 명칭이 아니라 규범의 효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헌법재판소는 효력. 이 차이를 정확히 알아둬야 될 거고, 재판관들도 되게 중요한 거죠. 대법원은 서로 직거라고 싸우는 거예요. 관할이. 대법원입니다. 헌재는 헌법재판소다. 중고규범도 다르죠. 대법원 판례는 유신헌법과 현행헌법 다 된다. 근데 이거는 이미 유신헌법은 폐지된 거거든요. 근데 행위시법에 따른다, 뭐 그 마인드를 도입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결론을 알아두면 될 거고,
헌재는 현행헌법만 갖고 심판한다라는 거고, 헌재 기능별 헌법재판의 종류는 참고하라고 해놓은 거예요. 7급 수험생은 반드시 알아야 될 거지만, 자, 이제 교재로 돌아가서 문장을 한번 독해를 한번 해볼까요? 자, 28페이지 보면은 위헌 심판 기간이 대법원에다 요거는 이제 보충자료 설명을 다 한 거라 독해가 될 거고, 긴급조치 이론은 위헌이다. 자, 이것도 결론은 그냥 뭐라 정리하면 돼요. 하여튼 대법원이든 헌재든 긴급조치하면 결론은 다 위헌이다. 근데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이고 현행헌법에 비춰도 위헌이다라는 게 대법원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 6번 판례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 무효 현행헌법도 다 똑같아요. 7번도 마찬가지고 8번 요거는 이제 다른 점점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음미할 건데, 이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계엄포고 이론은 형벌에 따른 법령의 일부고,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재심 판결 당시 폐지된 형벌 관련 법령이 당초부터 위헌 무효인 경우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 사건에 대해 법원이 취해야 될 조치는 이건 무죄 선고다라는 거죠. 이게 위헌 무효인 법률이나 법률적 이력에 따라서 한 거는 당연히 무죄를 판결하는 건 상식적인 결론이기 때문에, 그 다음 최종적 심사권이 대법원이 직거라는 얘기고, 10번 다 똑같아요. 그래서 보충자료를 보면은 뭐라 정리할 수 있고, 헌재는 일단 일관되진 않아요. 대통령 긴급재정 경제명령 여기 부정서를 취했죠. 이거는 15년 국가 직후고 14년 변호사에 출세된 건데, 자, 요거는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죠. 이건 넘어갈 거고, 자이툰 부대 이라크 파병 결정, 이거는 15년 국가 직후고 14년 변호사에게서 출제됐는데, 이 사건 파견 결정은 성격상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대 정책 결단을 요하는 문제다. 통칭이라 사례 인정. 자, 이 논거까지 출제되면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것도 출제는 됐어요, 옛날에.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켜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다. 적법 절차를 논거로 했다라는 거. 결론을 물으면 합급 난도라고 그러고, 논거를 물으면 굉장히 높은 난도라고 그래요. 자, 100점을 목표로 하는 수험생은 논거까지 알아둬야 됩니다. 대통령과 국회 판단은 존중되어야 되고, 헌법재판소가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그래서 결론은 각하 결정을 내렸죠. 그 다음에 이제 긴급조치에 관한 거, 이거 형식이나 명칭, 여기에 헌재가 친절하게 형식이나 명칭이라고 했는데, 형식이 결국은 이해하기 쉽게 하면 명칭이거든요. 효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위헌 법률과 법률적 이를 가진 거는 헌법재판소 전속한다. 이게 헌법 이론에 비춰도 제가 볼 때는 헌재 결정의 이 결론이 맞습니다. 헌법재판소 권한이라고 해야 돼요. 대법원이 이제 공을 다투기 위해서 헌재 엿먹으려고 선제로 치고 나간 건데,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자, 그 다음에 4번, 이게 이제 대법원은 심사 기준이 유신헌법까지 포함된다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이거는 이제 결론은 알고 있지만 문장을 잠깐 음미해 볼까요? 이미 폐기된 유신헌법에 따라 이 사건 긴급조치들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유신헌법 일부 조항과 긴급조치 등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한다는 반성에 기초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한시법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냐 아니냐에 관한 동기에 따라 처벌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데, 반성적 고려, 요 말 나오면 좀 음미할 문장인데, 일단 지금은 이해가 안 돼도 일단 넘어갑시다. 헌법 개정을 결단한 주권자의 국민의 의사와 기본권 강화 확대라는 헌법의 역사성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할 수 없다. 이러니까 어때요? 이거는 사실 헌법 이론으로 치면은 이거는 혁명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지나간 헌법이긴 하지만 헌법의 효력을 사실상 유신헌법의 효력을 헌재가 부정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거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그렇지만 형식적으로 유신헌법이 무효다라고 그렇게 결정하면 그거는 심각한 파문이 될 건데,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결론이 뭐냐? 긴급조치들의 위헌성의 심사는 준거 기부면
규범은 그 쓰레기 헌법, 똥벌레 헌법,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한 헌법인 유신 헌법이 아니라 바로 현행 헌법이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보면 위헌이라는 결론은 뻔히 알죠. 한 개, 이것도 보충자료 첫 시간에 봤죠. 법률 의의는 전 영역에 다 적용되기 때문에 헌법, 이 최고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헌법과 법률의 절차에 따라 행사돼야 되고, 그 다음에 헌법과 법률의 명문 규정과 내용이 위배될 수 없으니 법률 의의니까 법률 의의는 무조건 이건 다 적용되는 거라.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거는 헌법 37조 2항의 명문 규정이 있어요. 그 헌법 37조 2항 보면 그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한계에 관한 비례 원칙에 관해서 규정한 건데, 국민의 기본권은 국가안전보장, 사회질서,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제한할 수 있되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들어간데, 행정법 비례 원칙에 관해서는 일반법 원칙에서 얼마 후에 다루게 될 거고, 그 다음에 헌법 형성의 기본 결단이나 헌법상 일반 원칙, 과잉 금지 원칙, 평등 원칙이 저촉될 수 있고, 한목적성의 한계, 이게 비례 원칙 내용이라 그 적합성이거든요. 한목적성, 이거는 이제 비례 원칙의 내용인데, 한목적적인 수단을 선택할 걸 요구하는 게 적합성, 이게 비례 원칙의 한 내용이에요. 일반 공공의 의사와 역사에 구속되고, 이건 뭐 시대 정신에 구속된다라는 거. 이게 정치적 통제에 관계되는 거고, 정치적 관계도 마찬가지로 국회나 법원, 국민에 의한 법원은 아니고 국회나 국민에 의한 정치적 통제로부터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한계.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중요한 한 쟁점을 마무리하고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